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반발로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자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되게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과 관련해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여도야도 철도 지하화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신도림역을 방문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직접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날 국민의힘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낸 것을 의식해 이 대표는 여당은 실천력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즉각 착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에서 전국 도심철도를 지하화하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야는 모두 철도 지하화의 재원은 민간 투자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민간 투자를 제대로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여야가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종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ELS 첫 분쟁 조정입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첫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지난 1일 ELS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분쟁 조정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A씨 측은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정보 제공 없이 고위험 상품인 홍콩 ELS를 팔아 불안전 판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H와 해당 은행의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다른 투자자 16명도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는데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전부 합하면 30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까지 주요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한 뒤 불안전 판매 입증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중 은행권의 불안전 판매 여부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화곡동 가득 빨간 딱지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주택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1일 오전 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매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은 총 265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물건이 95%를 차지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경매에 나온 전체 주거용 건물 3채 가운데 한 채가 화곡동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전국 부동산 경매 공매 매물 현황을 보여주는 경매 지도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백이 많은 다른 서울 지역과 달리 화곡동 일대는 경매 공매 매물을 나타내는 빨간색 표시가 빈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이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누리꾼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 같다, 지뢰밭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소상공인 이자 환급입니다. 은행권이 설 연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돌려줍니다.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이자 캐시백을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지급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은행의 연 4%가 넘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빌린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이금융권에서 연 5%가 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을 통해 이자 환급이 가능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약 187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 1인당 평균 73만 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편 금융권은 이자 환급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 원 넘게 덜 거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세수 상황과 다르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과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국가는 비어가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담겨 있는 건지 오늘 이 시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부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수 펑크 지금 크게 났습니다. 56조 원 정도인데 지난해 누계 국세 수입이 344조 정도 되고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게 한 400조 원 정도 됐으니까 한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세 수입 펑크 난 게 지금 2년 연속인데 이렇게 줄어든 것도 한 9년여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일단 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자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 교수님, 뭐 세수펑크,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문제일 텐데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들 좀 설득력 있다 보십니까?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측치가 틀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예. 실제로 세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51조 9천억 정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세수가요? 예, 그리고 줄어든 것을 조금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6%였고요. 예. 2023년도는 1.4%이니까 네. 거의 반토막에 가깝죠.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법인세 감소 같은 경우에 23.2조 원 정도 됩니다. 사실 감소 금액이 절반 가까이 법인세 감소 부분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주 세수 감소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14.7조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경우는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도 32.4%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주택 매매 거래량도 7.1% 줄어든 부분이 크고요.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수입도 지금 7.9조 원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소비도 둔화되었다는 부분도 맞으니까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하고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소위 이제 부자 감세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인세를 1% 낮추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1% 포인트 낮추기도 네. 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의 그 상장사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무려 70.4% 정도 감소했거든요. 기업 경기가 안 좋았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안 좋았죠. 그러니까 법인세 수입이 그 정도 감소한 것이니까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말이 뭐 그렇게 많이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어쨌든 세수를 좀 줄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에 2023년 세수를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경기들은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졌다면 예.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측이란 게 좀 시기적인 측면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네. 물론 뭐 예측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개선 부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7월, 8월 정도의 전망치를 가지고 세수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랑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2% 초반이었다가 갑자기 1% 중반으로 떨어지는 네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돼 버리면은 7월, 8월에 추정된 그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수를 추계하게 되니까 굉장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초반에 추계를 할 때는 그 당시 7, 8월에 전망치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국회 그 예산안을 보내기 전까지는 네. 최대한 업데이트해서 추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가장 최신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 예.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뭐 세수 추계 틀릴 수 있죠. 예상이라는 것과 불확실성이라는 건 사실 그런 변수들이 크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56조가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예. 사실 이제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수 예측이 있어서 오차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 오차가 본질적인 한계에서 일탈한 것이라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정부가 앞뒤 안 맞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범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재부가 작년 6월 보도 자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의 기업 경영 실적 악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그게 2022년 9월 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인 6월 초부터 어떤 지금 상황이 일어났는가 하면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글로벌 공급망 악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전쟁들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급격한 기업 경영 실적의 악화의 경고음이 그때 당시 한국은행과 다른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요. 예. 그리고 또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 대비 기준, 사실 이제 전년 대비 기준으로 말하는 그런 건 정확하지는 않고 예산 대비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국세 통계가 완전히 공개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13조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14조 7천억 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약간 이제 금액이 조금 이상한데 그게 뭔가 하면 주식 소득세 다른 항목이 늘어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3조가 주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산 양도세에서 이제 14조 7천억 원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펑크가 일어났는데 기재부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소득세가 수익 감소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지금 지적한 게 바로 뭔가하면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량도 이미 재작년 1, 4분기부터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2022년 1분기부터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알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실적이든 부동산 거래든 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작년에 이제 우리 세수 결손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여론 약화되고 있었을 때 또 줄곧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경기에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이니까 세수 진도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작년 5월 정도에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작년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1.4%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낮췄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예,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IMF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이제 세계 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적으로 낮추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만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 세수 그 결손 56조가 어떤 세수 예측이 있어서 모델링이 있어서의 어떤 예측에서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정부의 어떤 실력 부족 내지라든지 아니면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세수 결손이 크게 나온 것은 사실 뭐 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린 요인이 큰데요. 문제는 지금 8월 달에 다음 연도에 세입을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지금 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IMF라든지 한국은행, 뭐 국내외 기관에서는 경제 전망을 할 때 전망치를 주기적으로 수정해서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연초에 뭐 예를 전망했던 것을 갖다가 계속 수정해서 수정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4% 경제 성장률은 거의 막판에 가서 정확하게 맞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훨씬 높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의 그 세수 관련 같은 경우는 1년 전 8월 달에 전망한 거를 재추계하기 전까지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성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인세수하고 양도소득세수에서 큰 오차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시장하고 그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예측이 실패한 건데 이것은 항상 그 세수 전망에서 맞추기 어려웠던 항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지금 예상치 못했던 그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돼서 세계 경기 침체가 있던 와중에 미중 갈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됐고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이런 것이 더 크게 세수 전망 오차로 다가왔던 측면이 있었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당연히 세수 전망 모형을 갖다가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예. 봐서 특히 세수 전망 모형을 갖다가 개선할 때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랑 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를 넣을 수 있게 자산 시장 전문가를 좀 참여시켜가지고 세수 전망 모형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틀릴 수 있는 게 세수 추계고 세수 예상일 겁니다. 하지만 세수 오차율이 지금 지난해도 14%가 넘었고요. 3년 연속 10%대를 웃돌면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뭔가 우리가 늘 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변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보수 정권에서는 세수를 좀 과대 추계한다. 뭐 진보 정권에서는 또 과소 추계한다. 근데 그런 정부의 정권적 성격이 들어간 거다.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는데 이건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것은 뭐 경기의 영향이니까 그 경기가 나빠진 게 모두 다 정부의 탓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데 추계가 틀린 것은 정부의 탓이라 그러면 사실 변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추계를 한 주체는 정부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또 이게 정권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사실은 꼭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만은 없는 것은 좀 이제 2021년도나 2022년도 같으면 아직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 변동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었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많이 틀린 것은 뭔가 모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기의 문제, 어떤 때의 자료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형에 대해서 우리 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모형 추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국내에 그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뭐 말씀하신 부동산 전문가도 있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전문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인재풀을 잘 활용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리고 계속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쓴다 그러면은 결과가 추계가 이 정도로 틀리는 것은 사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기획재정부에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수 정권 때 뭐 과소 추계, 과대 추계하고 뭐 이런 부분은 그냥 시기적인 문제로 우연히 비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기에 심각한 충격을 줄 정도의 이벤트가 뭐 갑자기 발생하면 그건 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최근에는 코로나19 같은 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럴 때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 보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차이를 낸 건 지금 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모델링의 문제는 아닌지 아니면 진짜 정권의 영향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제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한번 좀 통계 데이터를 조금 보니까 되게 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는 과대 추계했던 게 횟수로는 10회고요. 10회요? 예, 과소 추계가 5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계열 정권에서 집권하고 있었을 때는 완전 딱 정반대입니다. 5회, 10회로 바뀌어요? 바뀌게 됩니다. 과소 추계가 10번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뭐 근데 정답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신빙성은 좀 있는 데이터가 이제 있네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 세수 이제 결손이죠. 세수 결손이 일어난 것은 일단은 패턴으로 봤을 때는 과대 추계가 예상되는데 그 예상대로 지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런 현상을 이제 보는 것보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원인이 뭐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뭐 계속 이제 양 교수님께서도 다들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떤 예측의 본질적인 한계, 모델링에 있어서 어떤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것도 일부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수 영향을 미치는 어떤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관련 지수를 어떤 좀 자기적으로 축소해서 가거나 아니면 좀 외면한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예산안을 짤 때 이미
지금 법인 세수를 지나치게 우리가 낙관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조짐들이 맞습니다. 있었다는 거죠. 네네. 뭐 공적인 우리 한국은행에서 그런 발표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자산 이전 거래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이제 GDP 통계에 통상적으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제 이 자산 거래가 시장 참여자들의 또 심리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 추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거래에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외면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원인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럼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느냐? 뭐 유력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감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약간의 좀 자기적인 외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세를 펼치기 위해서 미리 포석을 깔아놨다. 뭐 저는 그냥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그렇게 좀 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세수가 줄어들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네네. 당연히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재정 건전성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뭐 우리가 좀 통계 같은 것들 우리가 뭐 속된 말이면 마사지를 한다고 하는데 약간의 좀 조정을 통해 가지고 약간 네네. 근거를 그렇게 조금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통계 조작 의혹도 또 조작까지는 아니고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석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뭐 지금 뭐 정권의 설명이다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걸 뭐 차치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모델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측을 지금 좀 정확히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3년 연속 이런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3년 연속 이 지금 틀린 것은 최근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19 확산 사태로 인해서 경제에 큰 충격이 오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대외적인 불확실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같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세수 축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차 그 변동 폭이 주요국에 비해서 약간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우리나라의 세수 축의 모형을 갖다가 좀 대거 민간 그 거시 전문가라든지 자산시장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익명 그 학계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받아서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정권에 따라서 과대 추계 보수 정권 때는 과대 추계하고 그다음에 뭐 진보 정권 때는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금 뭐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을 김 교수님께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보기는 저도 동의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뭐 경제학에서는 사실 정치와 경제를 이제 융합해서 설명을 하는 정치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요. 뭐 정치인들은 뭐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책을 한다라고 하지만 정치인들의 그 목적 함수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 봤을 때는요. 세수를 추계할 때 과소 추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를 과소 추계를 한 다음에요. 세수가 실제로 더 많이 들어왔으면 그걸 가지고 국가 채무를 상환하거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뭐 선심성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 정권에서 진보 정권에서 과소 추계를 할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또 선심성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는 계속 뭐 일관적으로 과대 추계를 할 경우에는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혼나고 왜 세수 결손 발생했는데 어쩔 거냐 국가 채무 늘어난다 해서 선거에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기 감세를 위해서 일부러 과대 추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셨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나라 살림 거덜낼 거냐 이런 비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선거에 유리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봤어도 일부러 과대 추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면 더 문제인데 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문제가 그러니까 모형을 이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이번에 그 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연달아 지금 3년 연속으로 이제 결손이 크게 발생했어요. 오차가 크게 발생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더 걱정되는 건 또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세 수입을 367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과연 그만큼 거칠 수 있을까? 올해도 경기 전망이 또 안 좋기도 하고 정부에서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또 감세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다 보니까 세수가 예상만큼 들어올까? 또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너무 지레 겁먹는 겁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의 전망은 2% 초반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얘기지만 작년에 이제 1.4% 성장을 한 것이니까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국세 수입이 367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수입이 344조 원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한 20조 원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세수 증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잘못된 예측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경제 성장률 예측에 2% 초반을 기록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게 이제 감세 정책을 요즘 많이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좀 있긴 합니다. 뭐 한 달 사이에 20여 건 정도 해서 7조 원 정도의 감세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는데 아마 감세 정책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불가피하게 2024년도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감세 정책이란 것이 또 그 7조 원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분야별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는 7조 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감세 정책을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경기와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국가 세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조 원, 예를 들자면 7조 원만 감세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줄어들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거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세수가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게 좋으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뭐 정부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한데 우리 경제학 원론 시간에 미시경제학 수업을 중간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세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세금을 이렇게 세금이란 것이 거의 오염 물질에 부과되는 뭐 피구세 같은 걸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경우에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 주체들의 어떤 행위를 바꾸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형태의 어떤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세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의 투명성을 높여서 세원을 많이 확보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단순히 세금을 높인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나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경제 왜곡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뭐 지난 정권 때 보면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왜곡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왜곡된 형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되면은 과도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세원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형태로 늘리는 게 좋고 과거에 한때 세수가 확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권 마지막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 초반에 확 늘어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뭐 세금을 높여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세원을 굉장히 투명하게 많이 확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원을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세수를 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감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세수의 부정적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감세 자꾸 하면 지금 세수 펑크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수 부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세금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뭐 투자나 고용을 늘릴 것이고 이게 경기의 어떤 부양을 가져오면서 다시 세금이 더 늘어나는 뭐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그려질 것이다라는 게 최상목 부총리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론적 말고 실제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세의 낙수 효과는 사실 지겹도록 반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법인세 이제 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제 기본적인 논리가 뭔가하면 법인세를 줄이면 세후이익이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그럼 그 늘어난 이익만큼 투자 확대가 돼서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난다 이제 이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맞는지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자녀 한번 예를 들어 딸이 있는데 딸에게 이제 10,000원의 용돈을 주다가 2,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딸 같은 경우 2,000원치 이제 과자를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만큼 물론 여기서 이제 지출이긴 합니다만 이제 투자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쉬운 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조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8억짜리 집을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잠재적 매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 20% 늘어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집을 살까요? 소득이 6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과연 8억짜리 집을 살까? 예, 다른 이제 어떤 재산이 충분치 않는다면 집 매수 이어지지는 않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법인세 수가 법인세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세후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뭔가 하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투자 단위 금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바로 집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우리가 1원 늘어난다고 1원 투자로 이어지고 10억 늘어난다고 10억 투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프로젝트 단위별로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금액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시차를 무시한다면 또 투자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예로 보자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요건을 따집니다. 내부 요건과 외부 요건입니다. 내부 요건이라고 하면 매수자가 가진 재산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 그리고 소비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겁니다. 외부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 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세의 전망 그다음에 뭐 연식 교통, 학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결국은 매수할지 아닐지 여부를 따진다는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업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요. 안으로는 밖으로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환율 그리고 생산한 자기네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서, 외부 자금, 펀드레이징 가능 여부 이런 것 등을 다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이게 법인세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기업 투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회 실정분석 결과도 이런 생각을 좀 뒷받침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학자들마다 이제 자신이 연구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거 봐봐 내가 이거 보니까 법인세 수를 감세를 하니까 투자가 늘어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 좀 떨어져 가지고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 분석들을 보면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 없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인세 감소로 인해서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본 연구도 있지만 또 반대 연구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법인세가 감소하더라도 투자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 영향이 미미해서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본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일화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최상목 지금 현재 부총리가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재정경제부, 예전에 이제 기획재정부 전신이 이제 재정경제부였는데 재정경제부가 2005년도일 겁니다. 그때 보도 자료를 하나 냅니다. 뭐라고 냈는가 하면 낙세 감세 효과를 부정하는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말과는 반대의 내용인 거네요. 네. 근데 그때 재정경제부 장관이 누구였는가 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재경부에서 감세 낙수 효과를 부정하는 보도 자료가 나오니까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그때 재경이 전체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보도 자료를 내냐. 당시 한덕수 부총리랑 맞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당연히 이제 그때 재경부 장관이었으니까 이건 낙세 효과라는 것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설전을 벌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뭐 또 옹호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이제 위대한 주장을 갖고 오는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물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돼 단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 교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거시경제학의 발전을 지금 이해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과거에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왜 이번에 다른 말씀을 하시냐? 이건 거시경제학의 지금 핵심적인 연구 성과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루카스 비판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기업도 의사결정이 바뀌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의사결정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 법인세 인하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 기업도 투자 의사결정이 바뀌고 소비자들도 노동 공급, 저축의 의사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 기조가 일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결과하고 지금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시경제학의 최근의 그 기본적인 연구 결과인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한덕수 총리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지 왜 다른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다음에 지금 투자 법인세를 깎아줘서 투자가 증가를 하면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식의 메커니즘에 뭐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2010년 이후에 지금 경제학에서 최고 권위 학술지에 최근에 출판되고 있는 게재되고 있는 논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법인세 등 기업의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들은 실제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 자본 스탁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 소득이 증가를 하고 이래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 최고 권위에 있는 학술지에 연이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논문들 중에서는 한국의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증거를 제시를 해가지고요. 경제학에서 최고 권위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최근에 한 논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지금 최근에 증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류 경제학 쪽에서는 많은 이 증거 자료들이 지금 논문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감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시하고 있는 감세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상향한 것들, 그래서 세수 감소는 약 7천억 원, 그 다음에 뭐 금투세 백지화하는 것은 당장 백지화하는 거 뭐 1조 5천억 원, 1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한 거 1조 5천억 원, 뭐 이런 거 합친 것들이 약 내년에는 올해는 5조 원, 내년에는 7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세수에서는 약 0.2에서 0.3%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론 세수가 감소를 하지만 이걸 반대로 이제 시차는 걸리겠지만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국민 소득이 증가를 하면 이제 소득세수라든지 뭐 법인세수라든지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잡혀서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런 것이 또 나중에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예, 뭐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학자별로 이제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제 옹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인 또 자존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책적인 어떤 스탠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한다면 균형된 입장에서 이쪽에 또 다른 쪽의 입장을 다시 한번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내피셜로 봤을 때도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경도되는 현상도 있고 뭐 실증 분석 결과도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반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결론 짓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 예를 든 것은 그만큼 어떤 정권의 영향에 따라서 물론 이것도 뭐 정권의 영향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실증 분석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또 어쨌든 이 경제 정책을 조세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재정 당국입니다. 기재부 장관 옛날에 재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떤 장관 책임자들이 부처 책임자들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시간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때 말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말 뭐 바꿀 수 없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서 계속 어떤 입장이 바뀌고 이거 그만큼 논란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수 결손, 세수 펑크 우려들이 나오니까 담배세 올릴 거다, 담배값 올릴 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담배값 지금 한 4,500원 정도 하는데 뭐 8,000원 얘기가 나오면서 담배값을 올리는 게 정부가 세수를 걷는 가장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걸 쓰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물론 정부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담배세는 저는 정말로 올려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올리기도 했고요. 근데 담배세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죠. 담배란 것이 워낙 그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당장은 줄어들어도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4,500원 올렸을 때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안 줄어들더라고요. 안 줄어들고 회복하니까 이제 일부에서 비판하기로서는 이제 그냥 담배세 올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빙자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그런 비판이 뭐 맞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담배세 올리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가격으로서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게 맞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OECD 전체 38개 국가 중에서 34등입니다. 가격이요? 담배 가격이? 비교해 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36,000원이고요. 36,000원이요? 예, 한 갑에. 그리고 우리 4,500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만 원 넘는 나라가 뉴질랜드, 영국도 2만 원이 넘고 대부분 1만 원 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비싼 나라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4,500원이라는 것은 경제 규모에 비하면 너무너무 낮은 가격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굉장히 나쁘게 보는 것이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담배값을 올려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 맞고요. 흡연을 억제하는. 흡연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수의 차원으로 너무 접근한다기보다는 국민 건강의 차원에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전 정말 세금은 이번 기회에서 세수의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 교수님. 예. 이게 흡연자분들은 진짜 싫어할 얘기긴 한데 담배값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 보세요.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니까 우리 정말 싸긴 싸네요. 예, 그렇죠. 예, 저 송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 경제학 쪽에서 보기에는 이 담배라는 것이 일종의 소셜 포이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담배라는 물질이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됐으면 마약이나 뭐 이런 것처럼 동일하게 금지 이런 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졌을 텐데요.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너무 이렇게 확산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흡연율을 낮추는 방식은 담배에 포함된 세금을 올려서 담배 가격을 인상시켜서 흡연율을 낮추는 식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성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담배 가격이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싼 편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뭐 서민 증세 논란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게 이 흡연을 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교수님?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이제 제약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경가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약세라고 신텍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세도 마찬가지로 제약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세와 관련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에 얼마나 간섭하는 것이 그 한도가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논쟁 중이고요. 딱 부러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국가나 지자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주세나 담배 소비세를 어떤 뭐 부과하거나 올리게 되면 재정 수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그런 명분도 챙길 수 있어가지고 그런 늘 유혹을 느끼는 그런 세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주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조 6천억 정도가 세수로 징수가 됐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 소비세는 일단 작년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2022년도로 보면 똑같은 금액입니다. 3조 6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수 규모가 일단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이 담배 소비세뿐만이 아니라 지방 교육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별 소비세 그리고 또 각종 세 가지에서 네 가지까지 부담금까지 고려를 한다면 뭐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세수로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배 소비세를 우리가 올릴 것이냐 아니면 뭐 낮출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세금의 원래 이 본질적인 목적이 이제 국고주의적 목적이라고 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담세력이라는 건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이거든요. 담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지적이 사실 우리 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이제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흡연율이 지금 뭐 통계를 보면 약간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약하게 좀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담배 소비세를 올리게 되면 담배 소비가 줄어야지 원래 그 명분으로 삼고 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담배 소비는 거의 줄지 않고 네네. 세수만 증가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 줄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연봉, 뭐 쉽게 말해서 연봉이라 표현을 하면은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 원 선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월 평균을 이렇게 많이 받는 국회의원 세비 좀 줄이고 이제 특권에 대한 의식을 좀 버려야 된다. 이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화두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하는 바이고 네네. 그리고 그걸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비를 줄이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급여 수준을 국회의원들의 급여 수준을 중위소득에 맞추자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생각을 해보면 임금이란 것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비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그분한테 기대하는 것이 우리는 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중위소득 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게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니까 네네. 국민이 위해 헌신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좀 적게 받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과연 모든 국회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또 이거를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 중위소득이나 소득에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 자체는 굉장히 공감하고 특권 의식을 버리고 좀 낮은 자세로서 일을 하자라는 방향에서 공감하지만은 요 정책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방법이나 좀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군요. 충분히 고민의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고 모두 아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한경 교수, 김현동 교수,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